여기는 인생 리듬 라운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박 사장, 오늘 점심은 그냥 근처 국밥집에서 대충 때우지? 박 사장은 아무거나 다 잘 먹잖아. 안 그래?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분명 어제도 국밥이었고 사실 당신은 오늘 속이 쓰려 부드러운 죽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결국 허허 웃으며 그러시죠. 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진 않으셨습니까?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 기분 잘 압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모임이 화기애애해질 것 같고 내 취향을 고집하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우셨을 겁니다. 배려가 몸에 밴 당신에게는 그게 당연한 예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배려라고 믿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타인에게 나를 마음껏 짓밟아도 좋다고 허락하는 초대장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의 친절은 상대를 감동시킨 게 아니라 상대를 무례한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모임의 이만수 씨는 다릅니다. 그는 난 오늘 속이 안 좋아서 국밥은 못 먹겠네. 다른 데로 가거나 나중에 보세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까칠하다고 욕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취향을 존중하고 다음 모임 때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장소를 정합니다. 도대체 왜 누구는 배려할수록 만만한 호구가 되고 누구는 자기 할 말을 다 해도 존경을 받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5가지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제는 남의 비위 맞추는 광대 노릇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을 만만하게 보던 이들의 눈빛이 경계심과 존중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영상들로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거나 괜찮아요. 여러분의 색깔을 지우는 무색무취의 감옥. 은퇴 후 가장 공들여 나갔던 30년 지기 모임. 68세 박철만 씨는 언제나 모임의 윤활유를 자처했습니다. 메뉴를 정할 때도 난 아무거나 괜찮아. 여행지를 정할 때도 난 다 좋으니 너희 편한 대로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갈등을 줄이는 지혜로운 연장자의 태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박철만 씨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동창들은 더 이상 그에게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평소 고혈압 때문에 피해야 하는 맵고 짠 음식점으로 예약을 해놓고는 철만이는 아무거나 다 잘 먹으니까 상관없지? 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박철만 씨는 용기를 내어 나 사실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라고 운을 떼면 친구들은 정색하며 대꾸합니다. 아니, 평소엔 아무거나 괜찮다며 왜 이제 와서 유난이야? 그냥 대충 먹어. 심리학에는 사회적 투명성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호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개체는 집단 내에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타인에 의해 대체 가능한 도구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아무거나라는 말은 단순한 양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없으니 당신들이 나를 마음대로 요리해도 좋다는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타인은 당신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분류해버립니다. 철학자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남과 조화를 이루되 결코 자기만의 색깔과 원칙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남의 뜻에 무조건 맞추는 것은 화합이 아니라 비굴한 동조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당신의 색깔을 드러내십시오. 나는 국수보다는 밥이 좋네.
나는 그곳보다 여기가 더 조용해서 좋더라고. 이 짧은 취향의 고백이 당신을 투명인간의 감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색깔이 분명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괜찮아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가짜 미소의 대가. 명절날 사전에 약속도 없이 친정부터 들렀다. 사흘 만에 시댁에 나타난 며느리.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70세 정영희 씨는 자애로운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즐겁게 지내다 가라. 정영희 씨는 본인이 아주 세련되고 쿨한 어른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희 씨는 응급실에 실려갈 뻔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화병 증세 때문이었죠. 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아예 연락조차 없이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서야 영희 씨는 이 우라통을 터뜨리며 서운함을 비치자 며느리는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번에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그땐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바로 습관적 괜찮아요가 초래하는 파국입니다. 여러분의 괜찮아요는 상대방에게 무례와 방종의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보상과 처벌의 원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반응하면 뇌는 그 무례함을 허용된 행동으로 입력합니다. 결국 당신의 가짜 배려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광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성자가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불쾌하면 불쾌하다고 말해야 하는 인간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속이는 거짓된 관대함은 결국 당신의 몸을 망치고 관계를 파멸로 이끕니다. 이제는 정직해지십시오. 이번 일은 솔직히 조금 서운하구나. 그 말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구나.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상대방에게는 올바른 관계의 기준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괜찮음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제가 참죠. 당신을 영원한 패배자로 낙인 찍는 인내의 함정. 아파트 자치회에서 총무를 맡은 61세 이은희 씨는 주민들의 온갖 짜증과 무리한 요구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오는 술 취한 주민의 하소연부터 본인 잘못으로 부과된 관리비에 대한 화풀이까지 이은희 씨는 그때마다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 참아야지, 내가 조금 손해보면 조용해지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내심이 결국 주민들의 존경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민들은 은희 씨를 성인군자가 아닌 아무 때나 화풀이에도 뒤탈없는 만만한 노인네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젊은 입주민은 이은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책상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무가 돼서 왜 일을 이따위로 해? 당신이 하는 게 뭐야? 평생을 참아온 은희 씨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집단 내에서 가장 낮은 서열로 각인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인격이 높아서 참는 게 아니라 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참는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함이 인내로 포장되는 순간 당신은 무리 안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제물이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낙타처럼 짐을 지는 삶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인내는 당신의 영혼을 낙타처럼 노예화합니다. 평화는 참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쟁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조라는 말은 이제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대신 이 상황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당신이 사자처럼 포효할 때 비로소 무례한 자들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는 오직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할 고귀한 선물입니다. 네 번째, 제가 잘못했죠. 사과할수록 범죄자가 되는 기괴한 역설. 친목 모임에서 총무를 맡은 69세 김수미 씨는 식당 측의 예약 실수로 자리가 비좁아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분명 식당의 잘못이었지만 분위기가 서늘해지자 김수미 씨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더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과가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임 멤버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던 친구들조차 그러게 김 여사가 일을 좀 허술하게 하긴 했네. 다음부턴 똑바로 좀 해라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김수미 씨는 졸지에 그날의 모든 불편함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독박 쓰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항의해야 할 에너지가 모두 수미 씨를 공격하는 데 쓰인 것입니다. 심리학의 귀인 오류에 따르면 인간은 사건의 책임 소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자백하는 사람에게 모든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적인 사과는 겸손이 아니라 책임 전가의 표적이 되겠다는 자발적 신고입니다. 하지도 않은 잘못을 뒤집어 쓰는 것은 자존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타인의 고통에 무뎌지게 만드는 나쁜 사람으로 타락시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부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정당한 기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일에 사과하는 행위는 이 정당한 기쁨을 스스로 짓밟는 자학입니다. 당신의 과오가 아니라면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대신 사실만을 말하십시오. 식당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제가 식당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무능한 죄인에서 든든한 해결사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당당한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래 제가 이런 성격이라서요. 스스로를 낙인 찍는 죽음의 언어. 제가 워낙 소심해서 싫은 소리를 못해요. 저는 원래 남한테 맞춰주는 게 편한 성격이라.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습관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낮추어 말하는 최영철 씨. 그는 이 말이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고 자신의 순수함을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 사이에서 최 어르신의 위치는 심부름꾼 혹은 들러리로 전락했습니다. 귀찮은 일, 굳은 일은 모두 최 어르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야, 최 씨는 성격이 좋아서 이런 거 시켜도 허허 웃어라며 그를 비웃듯 치켜세웠습니다. 영철 씨는 속이 문드러졌지만 본인이 뱉은 성격 탓이라는 말에 갇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가장 무서운 형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 틀을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오류로 규정하고 차단합니다. 또한 타인은 당신이 제공한 그 정보를 근거로 당신을 착취할 논리를 만듭니다. 너는 원래 맞춰주는 게 편하다며? 그럼 이번에도 내가 손에 좀 봐라는 말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의 시야를 세계의 한계로 오해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고정된 화석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적 역할과 생존을 위해 덧씌워진 가면일 뿐입니다. 이제 그 낡고 때 묻은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원래 이런 성격이라는 말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그 찰나에 당신을 둘러싼 세계의 공기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6번째, 거리두기의 미약만만함과 존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왜 사람들은 유독 여러분에게만 함부로 대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너무 싸게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달려가고 어떤 무례한 농담에도 웃음으로 응대하는 사람은 시장 바닥에 흔해 빠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돌멩이를 소중히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로 차거나 길가로 치워버리죠. 반면 깊은 산속 거대한 절벽에 박힌 기암괴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멀리서 우러러보고 감히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도 반드시 신비감과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홀은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연구했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 거리를 너무 쉽게 허용합니다. 상대방이 내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묻거나 내 시간을 무리하게 요구할 때 단호하게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우화를 통해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워져야 하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예의의 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친절하게 구는 것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가시를 다 뽑아서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고슴도치는 포식자의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 불친절한 어른이 되셔도 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 없고 모든 부름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은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가끔은 상대방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짧고 무거운 정적의 시간이 당신을 만만한 사람에서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권위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침묵은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요새입니다. 7번째, 자존감의 완성. 여러분의 인생은 타인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토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까? 사실 그 뿌리 깊은 곳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나이 들어 혼자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위를 맞춰서라도 사람들을 곁에 두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해서 곁에 남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위기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관계는 구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장 큰 매력은 당당한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며 억지 미소를 짓는 100명의 지인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의 고독이 여러분의 영혼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할 진짜 인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기 주도성을 회복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늦춰진다고 합니다. 즉, 싫어라고 말하는 연습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타인의 기분을 살피는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데 쓰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조연으로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누가 너를 해칠 수 있는지는 오직 너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여러분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연습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권리가 있다.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뜨거운 선언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 때 여러분의 인생 리듬은 비로소 당신의 지위에 맞춰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만만하게 만드는 5가지 치명적인 말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혁명입니다. 앞으로는 거절해야 할 순간에 비겁한 미소를 짓지 마십시오. 대신 그건 내 원칙에 어긋납니다라고 단호하게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을 그을 때 비로소 타인은 당신이라는 영토를 존중하며 노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로지 여러분만의 당당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영상들로 찾아가겠습니다.